좋아요, 구독. 네,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기 국면은 어디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? 네, 전체적으로 국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네. 하나는 강세 국면, 이때가 금융 장세가 오고 그다음 실적 장세 오고요. 그 다음에는 약세장이 있습니다. 역자를 붙이면 되는데요. 역금융, 역실적 장세가 있어요. 그러고 나서는 다시금 금융 장세로 넘어가게 됩니다. 네. 그럴 때 보게 되면은 분위기 자체가 금융 완화가 나타나고요. 현실 자체는 굉장히 안 좋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바로 금융 장세입니다.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뭐 그렇다라고 하면 장세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할 때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이제는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이제 뭐 보통 이렇게도 보시는 것 같아요. 금융 장세가 시작이 되려면 기준금리 내려야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, 대표적으로 이런 순환론을 주장을 했던 분들이 과거에 이제 두 분이 계신데, 우라가미군요, 일본의 애널리스트 하고요. 그 다음에는 유럽의 버핏이라고 평가를 받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있습니다. 근데 둘 모두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군요의 경우에는 금융 완화가 나타나면 이라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그것이 반드시 기준금리일 필요는 없고요. 그 다음에 코스톨라니의 경우에는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 하면, 장기금리가 꺾여 내려오기 시작을 할 때가 사실은 완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그런 시기이라고, 작년 10월 중순이 고점이었습니다. 미국 기준으로요. 그래서 그때부터 내려오는 걸 생각하면 저는 10월 하순부터가 우리가 장세가 바뀌어서 금융 장세가 이미 시작이 된 것이다. 그렇게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10월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금융 장세가 시작됐다. 그 네, 순환이 이렇게 그렇습니다.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. 대표님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이 부분이 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희망을 샀던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지금은 이 한국 주식 살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. 지금이 그 타이밍이 좀 맞을까요? 저는 금융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, 네. 계속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예. 그렇다면 사실 지금이 그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이후부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2년째 세계 증시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미국의 금리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불과 1년 전에 이제 2022년이 시작되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예측에 대해서는 연준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하지만 그 이후에 정말 강력한 긴축 정책이 흘러갔었는데요.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부터 이 연준의 발언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평가도 좀 많습니다.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최근에 그 작년까지 있었던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을 했고, 우리의 희망대로 그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? 네, 결론적으로 저는 인플레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게 네, 맞다라고 맞다. 보고요. 네. 그리고 그 속도가 상반기에는 상당히 좀 가속화되어 내려갈 것이다. 2023년 상반기에는 예, 그렇게 네. 생각을 합니다. 아,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주요 요인이라 보이는 수요가 견인하는 것인데요. 돈을 많이 푸니까 소비도 많이 하고, 그래서 물가가 크게 뛰어오르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급 요인이 있습니다. 우리 이제 코로나 때 겪었죠. 공급망 교란이 발생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그 물가 상승으로 나타난 바가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인입니다. 그러니까는 뭐 제가 만약에 핫도그를 팔고 있는데 옆집에서 호떡 가격을 1,000원을 올렸다. 그러면 근데 잘 팔리는 걸 보면 나도 올리고 싶어지거든요. 올려야겠다. 네. 예. 그래서 지금 가격이 사실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안 오른 게 없잖아요. 너무 많이 올라서. 네.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미치는 것까지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. 네. 근데 이번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, 그러다 보니 높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. 네. 좀 빠르게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. 그 공급 요인이 다 풀려나간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수요 요인 하나 가지고 9%를 갔었다라고 하면 내려오는 속도가 느렸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공급 요인도 여기에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었다. 이제는 좀 까먹으셨겠지만은 수혜주 운하에 배가 끼기도 하고 별일이 다 했었거든요. 진짜. 네, 거기다가 전쟁도 일어났었고 중국 쪽에서 상해 대봉쇄 같은 것들도 했었습니다.
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는 공급 요인이 풀려나가서 상품 가격들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어요. 그래서 절대적인 헤드라인 물가 자체가 내려오다 보니 비록 우리가 뭐 렌트비라든지 서비스 관련된 아주 끈끈한 인플레는 이거 사실 연준이 더 집중해서 본다던데 이거 내려온 속도 느린 거 아니냐라고들 하시겠지만 헤드라인이 빠르게 내려오면 심리가 꺾일 것입니다. 네. 그래서 실제 지금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2021년도 초 수준으로 다 떨어졌습니다. 그러면 이것 자체가 향후에 소위 요즘에 뭐 유행하는 단어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네. 거를 올해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면은 좀 내려오는 속도가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좋아요, 구독!